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보험 비교 플랫폼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먼저 보험 가입할 때 이 보험사별 요금을 한눈에 좀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그 서비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비자들 반응은 영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이제 초반이니까 뭐 이 플랫폼이 어떻다 저떻다 전체를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혼선을 빚은 건 맞습니다. 이게 지난 19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처음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좀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장애도 발생을 했었고요. 뭐 그거야 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손보사, 이 참여한 보험사들의 상품이 다 검색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오류도 일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좀 화제가 됐었던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을 더 싼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네. 대한대출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험 비교 플랫폼이라는 게 그 2탄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비교해서 나한테 더 적합하고 더 저렴한 그런 보험 상품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치에는 아직 초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자세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 자동차 보험을 주로 비교를 합니다. 예. 그럼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정확한 보험료가 산출이 되려면요. 사고율 같은 게 정확하게 집계가 돼야 돼요. 사고율. 사고율.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보험이 만기되기 30일 그 전 이 이내에 들어야지 정확한 사고율이 이제 측정이 돼서 예. 그 다음 해에 가입할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집계 자체가 쉽지 않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집계 자체가 쉽지 않고 이 30일을 벗어날 경우에는 이제 예상 보험료 같은 게 나오는데 예상 보험료가 아직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이 플랫폼사들이 이 홍보를 한 게 1분 만에 찾아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홍보들을 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자동차 보험을 이제 제 걸 조회해보고 좀 비교해볼 만한 상품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냉정하게 1분 만에 못합니다 이거. 뭐 100번 양보해서 5분? 5분 정도 되면 뭐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 정보도 입력해야 되지만 내 자동차 보험에 대한 예. 정보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기타 이제 통신사 뭐 약관 같은 데 동의를 해야 될 그런 절차들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초반에 일어났던 혼선들, 장애들 그다음에 뭐 홍보했던 것보다는 좀 편리함이나 직관성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현재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라면 문제점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의 폭이 좀 좁다든가 네. 좀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좀 시간이 좀 걸릴 만한 좀 해결에 시간이 걸릴 만한 이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지금은 이제 네. 첫 시장은 자동차 보험과 이제 용종 보험 두 가지만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물론 이제 올해 안에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손해보험, 각종 손해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펫보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도 연내에 출시될 계획이니까요. 일단 그거는 좀 기다려 보시면 되는데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통은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비교해서 상품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상품들을 보면 생각보다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다라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 이유는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보험사들이 내놨던 보험료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플랫폼 수수료가 여기에 더해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싸네 혹은 홈페이지나 뭐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하는 것처럼 직접 가입한 것보다 보험료를 책정했었을 때 더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견이 돼서요. 예.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으로 그렇군요. 꼽히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홍콩 ELS 상품 관련된 건데 자 여기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나면서 네. 지금 금융시장이 좀 시끄럽잖아요. 네. 이제 이슈화된 지 시간이 뭐 한 달 정도 됐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올해 들어서 이제 홍콩 H지수와 연동된 ELS 상품의 손실액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집계했었을 때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의 지금 손실액이 2,300억 원까지 확대가 됐고요. 예.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원
옵션이 만기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홍콩 H 증시의 지수와 연동이 돼서 손실액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홍콩 H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결국 5천선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평균 손실률이 한 52.7% 정도가 됩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멈출 게 아니라 오늘 H 증시 하락한 것도 봐서는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실률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60%까지도 손실이 확대될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면 손실액을 따져보면 상반기에만 10조 원이 만기가 지금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산술적으로만 봐도 6조 원 아. 내외의 손실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손실금을 그 부담이 얼마나 될 거냐 이 네. 문제인데 이 상품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가입 비율이 높다면서요. 근데 네. 이분들 전체 30%나 차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일단 뭐 지난주에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 홍콩 H ELS 관련 피해자들이 항의 집회도 했지만 지금 예. 그 피해자들은 불안전 판매라든지 아니면 다가올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이 이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 결과가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3월 안에 는 지금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홍콩 H 증시와 관련된 ELS를 불안전 판매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배상 비율 같은 것들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고령자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한 그 판단을 할 때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판매를 할 당시에 준수를 해야 되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적합성의 있습니다. 원칙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품을 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과연 이 초고위험 상품을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판매를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적합한지 이 여부 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그거는 또 기본적으로 별도의 문제가 되겠고요. 예. 말씀하셨던 이제 불안전 판매의 또 다른 요인을 짚어보자면 예. 그 고령층 분들이 과연 제대로 이 상품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지를 받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벌어진 현장 조사에서 일부 문제들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품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답을 유도한다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 창구 직원이 유도를 했다라든지 또 여기에 있어서는 투자 성향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초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도록 적합한 결과가 나와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창구 직원들이 그렇게 고위험 상품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예. 뭐 인위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 배상 비율에 고령자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배상 비율이. 그래서 지난 뭐 그 DLF 사태를 예로 들어보면 그때 기본 배상 비율이 40%였거든요. 여기 이제 불안전 판매 정도나 혹은 고령자 여부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배상 비율이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번 만약 판단 잣대를 들이대 본다면 예. 배상 비율이 40% 내외로 정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자 여부, 그다음에 불안전 판매의 정도, 종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죠. 네. 삼성 관련 소식인데 최근에 AI 스마트폰을 선보였는데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반응을 얘기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국 사람이어서 우리 삼성 한국 기업이 이제 그 출시한 AI 폰이라고 해서 예. 제가 자칫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좀 사전에 흥행 조짐을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든요.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왔나요? 뭐 11개 정도의 이제 네. 공식 영상이 하루 만에 1000만 뷰.
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은 뜨거운 것 같은데요. 반응은 상당히 뜨겁고 또 이제 하나 잣대로 볼 수 있는 게 해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삼성의 갤럭시 폰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색해요. 깐깐했죠. 네, 깐깐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AI 폰 나온 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전 어떤 그 신제품들과 비교해서 그리고 현재 유튜버들이나 혹은 블로거들의 반응도 상당히 괜찮다. 삼성이 괜찮은 AI 폰을 내놨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전 제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전 예약 건수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을 지금 했는데 2월 말 정도 돼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렇습니까? 전반적인 조짐들은 괜찮은 평가와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화면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평가도 봤는데 사실 어떤 강점이 지금 이런 좋은 반응을 유도한 겁니까? 어떤 것들이 좀 이번에 이제 삼성 갤럭시 S24라는 제품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다. 이제 이걸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데 눈에 띌 만한 번뜩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3개 언어로 실시간으로 통번역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앵커님께서 미국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가운데 갤럭시 S24 스마트폰을 놓고 통번역 기능을 켜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은 영어로 번역이 돼서 앵커님에게 전달이 되고요. 영어로 답하시면 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진일보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진일보한 거는 통신 기능이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여진다면 그 해외여행 같은 데 갈 때 현지인들하고 뭐 자유자재로 소통하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해지겠네요. 뭐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현지 택시 기사랑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요금 같은 걸로 서로 실갱이도 하고 도착 지역이 어딘지를 서로 이제 잘 대화가 안 돼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갤럭시 S24의 통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대화를 하니까 뭐 물론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거의 대화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뭐 그런 영상들을 보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전 제품들에서 선보였던 그런 AI 기능보다 훨씬 더 진일보하고 혁신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종의 뭐 킬러 기능이다 이렇게까지 볼 정도의 기능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이거 관심이잖아요. 이 13년 만에 1위 자리를 뺏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놀라기도 했었을 텐데 어쨌든 AI 폰에 대한 지금 굉장히 호평이 나오고 있고 뭐 미리 이제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갤럭시 S24를 포함해서 이제 AI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폰이 올해 출하량이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이 나오면서 다시 애플의 1위 자리를 탈환해 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당장에 어떤 점유율이 올라가고 판매 대수가 많아진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AI 스마트폰이라는 이 이슈 자체를 선점했다는 거에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삼성과 애플이 서로 견제를 하지만 서로 암묵적인 어떤 협력을 하면서도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키워왔거든요. 기술적인 거는 애플이 좀 주도해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AI 시대에는 삼성이 먼저 좀 스타트를 끊었다. 여기 선점 효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AI 폰 하면 삼성이라는 어떤 각인 효과도 분명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먼저 선점했다라는 거에 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